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아산내과의 원장 박종화입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을 졸업하고 나서 아산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를 마친 다음에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해운대 vet병원에서 소화기내과에서 15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6월 말에 개원한 새내기 개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 내시경을 하고 싶은데 장 비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데요. 일단 우선 사전 질문이 몇 개 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내시경 중 조직 검사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본인은 재균 치료를 하셨고 대개 7살 난 아이가 있는데 아이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에 대한 답은 있다는 거죠. 퍼센티지는 국내 연구 결과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한 20%에서 50% 사이라고 대충 알려져 있는데요. 명확하지는 않고 지금 이 아이가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시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염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은 수의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었고 실제로도 현재 성인에 있어서는 약 50%의 감염률을 보입니다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7살짜리 아이는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고 필요하면 그때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치킨뼈 6에서 7cm 되는 것을 삼켰다면 소화가 잘 될까요? 삼키고 나서 몇 분 있다가 양치를 하고 나니 식도에 걸린 느낌이 들어서 다음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특별한 게 없었다. 이 질문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과연 6, 7cm나 되는 뼈를 삼켰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6, 7cm는 굉장히 길고요. 의도적으로 삼키지 않는다 이 정도 크기의 물질을 삼킨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도 센티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다. 예를 들어서 발열이 있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없다면 굳이 추가 검사는 필요 없겠습니다. 단 엑스레이 검사에서 닭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발열이 있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CT를 찍어 보시거나 내시경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도에 닭뼈처럼 날카로운 물질이 식도 천공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종격동염 같은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종격동염은 의외로 사망률이 꽤 높아서 실제로 뼈가 걸려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가서 내시경으로 식도를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많고 CT상에서 천공이 발생된다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요. 따라서 정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증상이 계속된다면 엑스레이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은 이후에 메살라진과 자약을 복용하시다가 관해 유지가 잠시 있었다가 원상태로 돌아와서 한약 쪽으로 넘어가셔서 한약을 드시고 있는데 여러 관절에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신 질문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기본적으로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 자체의 조직을 공격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해서 대장에만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장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으로 장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증상만 좋아졌다고 장의 염증이 사라졌는지 확신할 수 없으므로 장 내의 염증을 평가하기 위한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고 또는 피 검사도 같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의 장외 증상으로 관절염이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의 장 증상이 호전되고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별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에 대해서는 궤양성 대장 증상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것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인 대장 내시경을 하고 싶은데 장비우는 과정이 힘들어요 라는 주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연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환자분들이 가지게 되겠죠.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50대 이상, 60대 이상 분 중에서 대장암이 호발하는 연령대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대장 내시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안 할까?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암 관련된 사망률에 있어서 대장 내시경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 남자의 경우는 세 번째, 여자의 경우에도 세 번째입니다.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망의 원인이 암 관련 사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대장암이 발생할 때 대장 내시경은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우리가 대장암의 전구병변인 선종이나 기타 다른 대장의 용종들을, 폴립들을 제거하게 되면 대장의 폴립 조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장암 관련 사망률이 약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 내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검사에서 발견된 대장암의 전구병변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암을 충실히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대장 내시경은 해보는 것이 낫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폴립 절제술이 이루어졌다면 10년간 선정군과 비선정군, 그러니까 뗀 군과 떼지 않은 군에 있어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제거만 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도 대장 용종이 없는 사람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그냥 막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수많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검사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대장정결은 매우 중요한데요. 고품질 대장 내시경이라고 하려고 하면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의 사전 정결이 90% 이상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장정결이 잘 안 이루어지고 대장정결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또한 대장을 전체 다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장의 제일 안쪽을 맹장이라고 하죠. 이 맹장 부분이까지 잘 도달해서 잘 관찰하였느냐. 이러한 퍼센트가 90% 이상, 그리고 선별 대장 내시경에 있어서는 95% 이상의 검사에서 맹장에 도달하여야 이 센터는 고품질의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종 발견율,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선종을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종, 폴립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대장암의 씨앗인 대장암이 주로 발생하는 씨앗이 되는 선종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용종 자체를 잘 찾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장암의 씨앗이 되는 선종을 얼마나 잘 찾는가가 평가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25%, 남자의 경우에는 30%, 여자 환자의 경우는 20% 이상을 찾아야 이 센터는 적절한 고품질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선종 발생률이 1% 증가하면 대장암의 발생률이 3%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이 선종 발견율은 굉장히 훌륭한 고품질 대장 내시경의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 정결을 꼭 잘 해야 되느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인 고품질의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보면
기존의 그 연구를 보면 대장 내시경시 한 20에서 25%는 성공적인 대장 정결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대장 정결 교육에 대해서 환자들이 잘 따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것을 그 성공적인 대장 정결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장 정결이 불완전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평가 지표인 샘종 발길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계속 씻어가면서 환자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제대로 잘 보지 못하니까 끝까지 도달 못하게 되어서 맹장 삽입률이 떨어집니다. 또 시야가 잘 나오지 않아서 폴립 젖제술을 할 때 전기 응고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합병증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천공이나 출혈 같은.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장 정결이 나쁘면 이 후속 조치로 내시경적 처치를 하는데도 큰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못 본 부분이 많으면 안심되지 않아서 원래는 뭐 3년이나 5년 있다가 검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환자에 있어서도 내년에 한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수 있겠죠. 엄청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검사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억지로 보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자의 피로도도 증가하게 되죠. 또한 의사 환자 신뢰도가 깨어지는데 의사는 이분이 왜 이렇게 대장을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고 왔을까라고 불만을 가지게 되고 환자의 경우에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약 먹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다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환자도 예 감사합니다. 잘해볼게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인 저도 쉽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환자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준비하고 말씀드리고 환자도 잘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오게 되면 아주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보시게 되면 포도씨도 있고 아주 걸쭉한 죽 같은 대장 잔여물이 대변 잔여물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씨앗들이 남아있으면 이거를 빨아들이면 대장 내시경에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어쨌든 매우 곤란한 상황이네요. 화도 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한 대장 정결을 하게 되면 이 폴립과 샘종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에런칙 스케일이라는 대장 정결도 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경우를 1로 봤을 때 나빠질수록 점점 더 놓치게 될 확률이 늘어나서 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5배 정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대장 정결을 잘 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장 정결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큰 암도 놓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장 정결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장 정결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대장 정결제가 개발되어 왔고 지금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생각하는 좋은 대장 정결제라는 것은 결국 효과가 좋아야겠죠. 정결 효과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약이 복용했을 때 안전해야 됩니다.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건강상의 문제가 초래되면 안 되겠죠. 또한 환자들이 이 약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복용 방법이 어렵거나 복용하는 맛이 없거나 해서 환자들이 견디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장 정결제를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자의 입장은 좀 다르죠. 환자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잘 먹을 수 있느냐, 쉽게 먹을 수 있느냐, 맛이 좋으냐,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이 약은 얼마나 양을 먹어야 됩니까? 가능하면 적은 양을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환자들이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검사 자체의 준비 과정, 특히나 대장을 비우는 과정이 너무 싫어서 대장 내시경을 기피하는 거죠. 심지어 분별자면 검사,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제공하는 분별자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이것은 대장암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이런 대변 자멸 검사 양성 결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장 정결제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검사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꽤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장정결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장정결제는 기본적으로 PEG라는 가루약,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루약 기반의 제제가 있고요. 이 제제는 장 내에 물을 끌어들여서 변을 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 배출을 쉽게 하게 하는 거죠. 높은 안정성과 장정결 효과로 이전엔 전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처럼 생각하셨던 말통으로 먹는 4리터 PEG가 여기에 해당되고, 최근에는 이런 4리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비타민C, 아스코빅 애시드를 첨가해서 이 PEG 용량 자체를 줄인 2리터 또는 1리터짜리 PEG 기반 제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여기 더해서 삼투성 하제, 그러니까 변비약이죠. 삼투성 변비약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또한 장 운동 자체를 증가시키는 자극성 하제를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수많은 장정결제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PEG 제제가 먹기가 맛도 없고 양도 많아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항해서 난-PEG 제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OSS 제제, SPMC 제제, 이걸 다 성분명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OSS 제제나 OST 제제는 먹는 약이 나왔다는 거죠. 알약 형태의 먹는 경구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게 알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환자들이 좀 접근도가 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약은 아무리 좋은 향을 첨가한다 하더라도 이 특유의 구역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이거를 섭취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고요. 또한 좀 특이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가루로 된 약을 물에 타 먹는 것은 그 양 전체가 약을 먹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알약은 그냥 약을 먹고 마시는 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실제 먹는 총 액체의 양은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난 알약 먹고 물을 먹으니까 좀 적게 먹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환자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수능도가 높은 장정결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효과적인 측면과 안정성 그리고 수능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정결제는 다 안전한 건가? 최근에 2020년도에 장정결제를 복용하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정결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다량의 장정결제를 복용하게 상황에서 환자가 장 폐색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천공과 흡입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죠. 물론 이 경우에 보셨다시피 대장정결 과정은 장정결제 이외에 다른 환자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복용 약제 및 복용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꽤 생각해야 될 것이 고려사항이 많은 거죠. 또한 그 자체의 재장정결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퇴출되었지만 이전에 아주 적은 양을 복용해도 재장정결을 이룰 수 있어서 의사나 환자들에 있어서 꽤 인기 있었던 인산나트륨 용액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산나트륨 용액제는 콩팥의 노이나 장폐색, 신부전, 간질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급성 고인상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2008년도, 미국에서는 2008년도, 국내에는 2009년도에 대장정결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약들도 시기가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물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최근에는 꽤 꼼꼼하게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장정결제를 선택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득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 의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장정결제를 잘 선택했고 시키는 대로 잘 먹었어요. 그런데 대장정결제만 잘 먹으면 대변이 깨끗하게 다 비워질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나 대학 시키는 대로 다 먹었는데 장이 잘 안 비워졌을까 걱정이 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자에 있어서 이런 불완전 대장정결이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불완전 대장정결의 위험 인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고령, 남자라는 데도 있고 여자라는 데도 있으며 성별의 차이, 그리고 뚱뚱한 사람들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변비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당뇨라든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파킨슨 질환처럼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장정결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정결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대변을 비우는 과정 자체가 힘들어서 약을 적게 먹게 되는 경우가 있고 장 운동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대장정결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인은 잘 알 수 없지만 이전에 대장정결제를 먹었는데 그때도 잘 안 된 경우 반복 검사를 하도 반복 과정을 거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무슨 수술을 받아서 장 운동 자체가 떨어져 있거나 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대장정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환자들이 이 약을 잘 못 먹어서 정해진 양을 잘 복용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장정결이 잘 안 되겠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이 장이 잘 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약을 너무 일찍 먹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장에 있던 찌꺼기들이 대장 쪽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시야가 더 나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부 외국인 강연을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썼습니다. 말을 강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강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좋은 약을 소개해도 환자들이 안 드시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대장정결제를 받은 복용 중인 환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와, 이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잘 안 비워지는 거 아닐까? 맛이 왜 이래? 괴롭다. 좀 적게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게 되죠. 저도 대장 내시경을 3번이나 해봤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렇지만 꾹 참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적의 대장 정결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정결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환자가 약을 잘 드시고 대장 정결을 잘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냐라는 것에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건 환자들이 어떤 약을 선택하고 그 약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하기 전에 식사 조절을 좀 하셔야 합니다. 찌꺼기가 덜 남는 저잔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적절한 대장 선택제, 수능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 정결제 복용 중에 안정성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겠죠. 기저질환 아까 말씀드렸고요. 복용 약물도 중요합니다. 이뇨제를 먹거나 고혈압 약물 중에 일종인 그 에이스 정예제나 다른 ARB 같은 또는 소염 진통제 복용도 대장 정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수술력, 이전 검사에서의 대장 정결도 고려해야 되고요. 빨리 넘어갔네요. 특수 상황에서의 대장정결제 선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PEG가 1차 선택인 경우는 신부전, 만성신장병이 있을 땐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드시도록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환자분들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죠. 최근에 개발된 OST, 먹는 알약도 사실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고령 환자나 콩팥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서는 추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몇 년간 사용 경험이 늘어나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여러 논문에서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성 신장병에서는 그 피코설페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제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안전합니다. 전하트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슬라이드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환자들은 인산나트륨 제제는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산나트륨 제제가 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퇴출되었지만 알약 제제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점막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질병의 악화인지 이 약물에 인한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노인의 경우에는 주검사 대상자이기도 하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나이만 들어도 사실은 대장전기를 불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고령인 80세 이상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은 대장정결제를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는 조금 고려의 대상이 있는데 고려해야 될 바가 있는데 사실은 만 80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되느냐 또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바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 80세 이상에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선별 대장 내시경은 저는 별로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차피 하루에 위대장 내시경을 다 할 건데 위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대장정결제를 내시경으로 주입해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요구도 있었고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위내시경, 상부 소화관 내시경 하는 중에 대장정결제를 내시경으로 주입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몇 차례 환자가 절대로 난 약을 못 먹겠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넣어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의외로 그 약물이 충분히 잘 주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로 오히려 역류해서 환자가 폐렴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젊고 건강한 환자에 있어서는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특히나 기저질환에 있거나 연세 드신 분에게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반대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최근에 먹는 약이 용량이 경구 대장정결제 용량이 줄어들었고 알약 형태가 많이 나와서 복용할 수 있는 하는 동안에 괴로움이 좀 줄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구로 복용해서 대장정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잔사시기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건강 목적으로 견과류라든지 생야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일 무서운 게 여름에 포도, 그 다음에 수박, 참외씨 같은 씨앗류, 그리고 나물류, 김치류 이런 것들은 뭐 드시고 싶으면 드실 수는 있겠으나 씨앗이나 견과류는 저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정 생야채나 나물류를 드시고 싶으면 잘게 잘라서 드시기를 권고합니다. 너무 길면 아무리 대장 내시경 정결제를 많이 드셔도 안 빠져서 못 봐요. 결국 손해는 본인이 보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대장 정결제를 정해진 시간대가 아닌 너무 일찍 먹어서 일찍 먹으면 더 깨끗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장 정결제는 검사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다 복용하는 것이 제일 깨끗합니다. 이건 저희가 해운대 백병원에 있을 때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이고 꽤 좋은 논문에 잡지에 실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논문으로 전 세계적인 진료 지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4시간 전에 다 복용하도록 계획을 짜시고 두 번째 복용 분량을요. 그래서 너무 일찍 먹거나 너무 늦게 먹으면 대장 정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대장이 안 비워졌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이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는 여쭤보겠죠. 정말 잘 드셨어요? 그리고 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여쭤봅니다. 대변 색깔이 어떻습니까? 제일 좋은 건 대변 색깔이 소변색처럼 물만 나오는 거죠. 덩어리가 나오게 되면 사실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사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정 안 됐다고 생각하면 당일날 검사를 시도하지 않고 그냥 약을 좀 더 먹고 오전 검사면 오후로 미루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복용을 못할 것 같으면 다음 날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가 장정결제를 먹었다 하더라도 2시간 내에 검사하면 흡인성 폐렴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바로 검사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 검사하여서 실패하였다면 그 오전 내에 그 두 번째 복용의 양 또는 그 절반의 양 정도를 먹고 최소한 2시간을 띄워서 오후에 검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거기 뭐 관장하듯이 약을 넣고 이렇게 그 대장정결제를 추가로 넣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장정결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바꾸거나 해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장정결제를 먹는 거를 먹어서 비우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외국에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아예 환자를 병원에 불러서 지속적인 관장을 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저도 의사이자 환자이고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될 피검사자입니다. 따라서 저도 지금까지 3번이나 검사를 해봤는데요. 대장 정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어떤 내가 지금 당장 특별한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할 대장 내시경을 해서 미리만 알 수 있다면 대장암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마치 세금 내듯이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효과적이고 복용하기 쉽고 복용 방법이 적은 약을 선택해서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슬라이드 내용은 끝났고요. 그러면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추가로 된 거, 모롤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선종을 발견하면 저금은 언제가 적당한가요? 이것은 선종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암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선종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분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자체의 크기가 1cm보다 크냐, 그리고 그 개수가 3개보다 많으냐, 그리고 그 조직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변해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형성의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가 되겠죠. 그 종합해 보자면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크고 이형성의 정도가 높다면 보통 저희가 그런 문제가 없는 선종의 경우에는 5년 있다 검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경우에는 3년 안에 검사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선종이 큰 경우 분할 절제를 할 수 있거든요. 분할 절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6개월 내에 추적 검사 또는 1년 6개월 내에 추적 검사를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부분에서 또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장의 선종이 10개 이상이다. 또는 특별한 유전병인 가족성 연종증인 경우에는 100개 이상이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가능한 10개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3년보다 좀 더 땡겨서 검사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좀 외국과 다른 점이 있죠.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위내시경을 제공합니다. 검진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3년, 5년의 룰보다는 2년, 4년을 선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과 적절히 상의해서 검사의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님의
이 질문은 62세 여자인데 변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변비도 없는데 대장 내시경을 꼭 해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변 검사, 대변 자멸 검사라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대장암 선별 검사이죠. 그럼 이 선별 검사가 정상이면 대장암이 없을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 대장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대장암이 없다고 평가하지 마시고 내 가족력이 1촌 이내에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지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안 했지만 내 형제, 부모가 대장 선종이 많았다면 검사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선별 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그 검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대장 내시경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검사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검사를 하시라 하고 말씀드립니다. AI로 좀 시자님께서 주신 질문은 검진병원 보니까 AI로 보는 게 있던데 정확도가 어떤가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AI로 본다는 거는 제가 여기 관심 있어서 연구를 좀 했었는데 AI로 본다는 게 AI가 이 화면에 있는 영상을 분석해서 용종이 의심되는 병변을 찾아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용종을 찾았는데 이게 암일까 확인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AI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I가 찾기 위해서는 이 점막을 잘 노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실한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것부터가 일단 우선이 되겠고 병변을 놓칠 가능성은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퍼트,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는 AI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걸도 있어요. 그런데 초심자나 아니면 대량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선별 검사를 진행하는 센터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2배, 3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10% 또는 20% 내에서 또 용종 발견율이 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있는 거를 뭐 굳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진 않지만 앞으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죠. 기술이 더 발전되면. 그렇지만 오히려 검사 자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급 롤케이크님께서 아주 고급진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6mm 정도의 저분화 선종이 있어 내시경 중 제거하고 2년 만에 내시경을 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정보가 맞다면 이 개수가 하나라면 굳이 2, 3년 주기로 할 필요 없습니다. 5년 있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정보가 저한테 주는 정보가 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평가했을 때는 특별한 가족력이 없다면 또는 본인이 이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은 적이 없다면 2, 3년은 너무 빠릅니다. 그렇게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 대장 내시경인데 블랙커피를 마셔도 되냐요? 라고 카트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됩니다. 내일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까지 드셔도 돼요. 보통 10시 전에 드셔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색깔 있는 음료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짱눈님께서 주신 질문. 위내시경에서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균이 나왔는데 콩팥 기능이 25% 정도라 신장 기능을 생각해 항생제를 강하게 쓰기가 부담스럽다. 제균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연세는 65세. 이거 선택하기 좀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다니시는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려서 그럼 제균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과 연결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제균 치료를 꼭 권장해야 되는, 다르게 얘기하면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제균치료 급여에 해당되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위궤양이나 소화성 궤양 같은 궤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번째, 암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말트 림프종 같은 위의 림프종을 갖고 있는 경우. 네 번째,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처럼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연관이 있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꼭 제균 치료를 할 필요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는. 물론 저는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환자분들에게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개인적으로는 권유합니다. 그런데 환자분처럼 질문하신 분처럼 기저질환이 있다면 그 약제 부작용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고급 롤케이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네요. 건강검진기관에서 대장 내시경을 어려워하는 환자를 위해서 얼리텍 대장암 검사라는 대변을 이용하는 검사가 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검사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대변 자멸 검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진단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장 내시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대장 내시경을 하신다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혈액암에 있어 ESH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혈액암에 있어 경과 관찰 후 추 골수 이식을 해야 하는데 제균 치료를 하고 이식을 받아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수 이식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골수 이식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헬리코박터균 치료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나 다른 기타 약제가 골수에 이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이 이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쉽게 답변 드릴 수가 없겠네요. 모롤님께서 검사 시 일부 불량이 있긴 했지만 검사는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확인했고 그때 떼어낸 용종이 선종이라서 1년 뒤 추적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적절한 선택입니다. 대장 정결 불량인 경우에는 못 본 부분에서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본 부분에서 뗀 게 선종이라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때 몇 가지 기준을 평가하는데 데이터가 부족하죠. 따라서 1년 뒤에 추적 검사해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조직검사상 과형성 용종도 꼭 제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과형성 용종이라 함은 이전에는 대장암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연구를 보면 과형성 용종 중에서 직장과 S상 결장, 그 상부에 있는 과형성 용종은 저희가 단순히 과형성 용종이라 평가하지 않고 톱니상 용종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선종 이외의 용종들에서 대장암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도가 매우 낮았거든요. 그런데 이 과형성 용종 중 일부 톱니상 선종에서 이형성이 동반될 수 있고 이것이 향후에 대장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왔고 이 과형성 용종도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이나 S상 결장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상부에 있거나 또는 직장이나 S상 결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5mm보다 큰 경우에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과형성 용종도 제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롤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이디가 하여튼 그런 분이 엄마가 당뇨가 있으신데 곧 대장 내시경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 하려면 금식을 하고 마시는 약이 있는데 빼야 되는데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포도당 캔디 먹어도 됩니다. 단 색깔이 있는 캔디나 과자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카리 스웨트를 먹어도 되느냐? 포카리 스웨트 먹어도 됩니다. 가능한 색깔이 없는 것으로. 아니면 저는 예전에 여러 가지 약재, 스포츠 음료를 오히려 권장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죠. 대장 정결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빨래와 유사합니다.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씻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아무리 세제가 좋아도 헹굼물이 적으면 빨래가 잘 안 되죠. 따라서 어떠한 대장정결제를 복용하여도 3리터 가까운 액체를 먹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돼야 할 물을 일정 시간 동안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빼내는 과정이잖아요. 따라서 그냥 당뇨만 있으신지 콩팥이 나쁘신지 알 수 없는데 당연히 그 칼로리 섭취가 불가능해서 저혈당이 올 것 같으면 그 저혈당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빼게 되면 흡수해야 될 물의 양 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신장의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를 드셔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우리 몸의 산염기 이상을 미리 도움을 받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인가요, 이게? 시시로로님께서 대장 내시경으로 알 수 있는 대장암의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이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장암의 진행 단계는 이제 대장암의 질병 단계를 평가하는 것은 대장 내시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대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만 평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암의 병기를 설정할 때는 그 원발 장기, 그러니까 대장암에 있어서는 대장이 되겠죠. 대장에 있어서의 그 암의 침범 깊이, 대장이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이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관상 구조잖아요. 근데 보통 대장암은 점막에서 생겨서 뿌리가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으로 뿌리가 내려가는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그 대장 내시경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이고 대장 밖으로 뻗어나가 있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병기라고 하면 대장 이외에 있는 대장 주변의 림프절 또는 더 나아가서는 간이나 폐로의 타장기로의 전이까지 평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기를 대장 내시경만으로 평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병변도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장암이 진단받으면 대장 내시경 이외에 추가 검사, 특히나 CT 같은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장 내시경은 대장암 이상 민영보다 별상 없이 없다고 했는데 외삼촌이 대장암인데 이게 나의 대장암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를 해볼 수 있겠으나 이걸로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대신에 다음에 말씀하실 때는 꼭 알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두유를 먹어도 되나요? 오영도님.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로디오 STTT님.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올해 둘 다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다. 커피를 자주 먹고 과민성 대장약 정도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검정색 변이 나온다. 검정색 변이 나오는 경우는 이제 변이 그냥 검은지 진짜 짜장처럼 풀어지는 검정색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출혈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드시는 거를 한번 중단하시고 다시 한번 변을 봐보시죠.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서 올해 둘 다 보았다면 다시 대장암이 올해 안에 진단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품질의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이겠죠. 검은 변은 상부위장관 출혈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한데 이 말씀만 듣고는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위내시경이 올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위암의 출혈은 아닐 것이고 다른 증상에 동반되지 않고 그냥 검정색 변만 나왔다면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내시경, 레온사이님께서 위내시경에서 위궤양 흔적이 있어 헬리코박터균이 나와 재균 치료했는데 2차까지 실패이다.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헬리코박터 재균에 있어서 그 국제적으로 모여서 하는 그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3차 재균에 대해서 그게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2차 재균까지는 선명히 제시할 수 있으나 3차 재균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균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헬리코박터 내성균이 있어서 실패한 건지 아니면 복약 자체가 잘못돼서 과정이 잘못돼서 실패한 건지. 물론 환자분께서 약을 잘 먹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내성균을 고려해야 되는데 내성균이 증명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조직을 다시 떼서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헬리코박터 균이 내성을 띠지 않는 항생제로 조합을 한 다음에 그걸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분야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그 연구에 포함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받나요? 받으시나요? 예, 저 5년마다 합니다. 저 4년마다 받고 있는데 일단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게 없어서 가능하면 5년으로 할 생각입니다. 개업하니까 시간이 없네요. 혈액 검사를 받으면 짱누님께서 혈액 검사를 받으면 췌장 수치를 나타내는 아밀라제 수치가 정상이 100인데 120, 130으로 초과해서 나옵니다. 정폐 수치는 정상인데 진정 수치가 있고. 예. 우리 아밀라제는 주로 나오는 데가 췌장하고 침샘이죠. 그런데 콩팥이 나쁘면 아밀라제가 배설되고 분해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정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내가 췌장암이나 췌장염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이 없이 단순히 피검사에서 아밀라제가 높게 나오는 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 전 영님께서 검사 전 알약을 먹는 것도 물약보다 예, 비워지니까 당연히 제품으로 나왔겠죠. 알약 드시고 그 정해진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신다면 검사에 특별한 장애는 없습니다. 가자님께서 내시경 결과 장상표 화성이나 나왔는데 조직 검사한 부분 거기만 살짝 상처 보시면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추적 내시경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금방 지나갔네요. 벌써 1시 52분입니다. 계속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능한 한 하나씩 꺼내서 열심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충분히 질문하시고 충분히 답변을 얻으셔서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